높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늘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합니다. 오후 시간대 일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며 취임 1년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고위급 인사가 86일 동안의 단식 끝에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발사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하는 등 인상폭을 놓고 노사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0대 관리인이 고장난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관리인은 승강기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서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하까지 뻥 뚫린 승강기 통로에서 출동한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0층에서 70대 관리인 A씨가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용하시던 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신 거고 10층에서 이제 그 지하 5층으로 추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해낸 후 남은 짐을 꺼내려 하다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길가에 멈춰선 차량이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부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트럭은 전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물 작업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노동절인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어제 숨졌습니다. 숨진 간부는 가족과 노조, 야당 등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일어난 참극이라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씨가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강원 지역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가족과 노조, 민주당 등 정당에 유서를 남겼는데 오늘 오전 중 강릉경찰서에서 정당 앞으로 보내진 유서가 각 당 관계자가 모인 상태에서 개봉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면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도 내일 서울 용산에서 대정부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인데 A씨의 사망을 계기로 노정관계가 더 악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오늘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깜짝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년을 맞는 소회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야외 오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지난해 11월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뒤 5달여 만에 마련된 언론과의 소통 자리였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고 했는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내고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건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취임 1주년 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방미 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건 밴드의 1절 연주 후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했고 중국의 불편한 반응에 대해선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찬 간담회는 용산 어린이 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들이 사전 취재를 하는 일정과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30만 제곱미터가 정원으로 조성돼 개장됩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이곳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으로 지켜진 거라며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죠. 자, 도어 스태핑 중단 5개월 만에 언론과의 소통을 재개한 겁니다. 두 분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5개월여 만에 열린 출입 기자들과 마주한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오늘은 뭐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예, 이 윤석열 표 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 스태핑이 이제 중단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도어 스태핑을 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문제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미리 그것들이 다 공표되다 보니까 그 수기 과정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도어 스태핑 형식이 아닌 다른 취지의 대언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이것은 아마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기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 저 자리가 사실 윤 대통령이 올지 말지 확실하게 기자들한테도 이제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뭐 좀 소통의 폭을 늘리겠다,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좀 편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리가 잡혔다는 것도 기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빨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의 언론과의 소통을 이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좀 긍정적인 장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좀 떠오릅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5개월 만에 또
몇 달 만에 중단이 됐고요. 예. 그리고 언론과도 어느 정도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갈등했던 것만 훨씬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미국 순방에서의 어떤 특정 단어를 가지고 그거를 보도한 MBC를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일단 심지어 뭐 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그런 사건까지 있으면서 언론 단체들이 뭐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는 그런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상당히 긴장 관계, 불편한 관계들을 국민들한테도 그대로 보여줬는데 어제 정말 이게 다시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긴장과 협력 그리고 국민들과의 많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이면 취임 딱 1년을 맞게 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저도 우리 용산 우리 스태프들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자, 성과나 실적을 알리는 자화자찬식의 기자회견을 하고 싶지 않다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 뭐 별도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있어야 되겠죠. 제 생각은 이제 그 기자회견의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예. 과거에 했던 일들을 늘어놓는 성과 홍보 위주의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읽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한 말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느리지만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 말은 이제 빠르지만 포퓰리즘식의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느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향후 1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국민께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그 설명하는 위주의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기자회견 간담회를 아무리 이제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자회견 1주년은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그 하시는 내용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뭐 비전 제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캐주얼한 간담회 형식보다는 정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뭐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은 상당히 일방적으로 자신의 뭔가를 알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소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오히려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들어서 나의 행동이나 정책을 그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소통인데 대통령은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걸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굉장히 모양새는 좋은 거죠. 그냥 뭐 편안한 자리에서 밥 먹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이례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소통의 방식이라는 거를 좀 바꾸셔야지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고요. 언론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는 소통, 그 방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통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지만 현재 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리더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 대신해줘라는 건데 월급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통하는 의미가 국민의 정서를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니즈,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서만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지율 등으로 볼 때 국민 정서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책 추진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 이제 바람, 국민의 이제 니즈를 충족하는 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야당을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도 많고 그 야당 지지하는 정당이 모인 정당의 대표자인 이재명 대표를 왜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들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만나셔야죠. 그런데 쭉 보면 안 만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임식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취임식 때 다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지만 야당 대표를 초청했는데 그때 참석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냐면 그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취임 그때 하반기 때인가요? 그때도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미 대표만 참석하셨어요. 내용이 뭐냐 영수회담 하자는 거였는데 형식이 영수회담이면 어떻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정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수회담을 고집하는 면도 안 맞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요체가 뭐냐면 왜 당무에 개입하느냐. 당신이 그 정당과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당도 참여를 하고 야당도 참여하는 이런 그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둘이 만나자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형식에 너무 몰입해 계신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걸 단둘이 만나자라는 것만 처리하신다면 얼마든지 만남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정권 교체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권을 바꾸는 거는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정부를 맡아서 과연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만큼 어떻게 바뀌었냐, 얼만큼 아주 좀 활기차고 또 얼만큼 더 따뜻해지고 또 얼만큼 더 좀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고 또 얼만큼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자, 이 윤 대통령은 나라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기에 나라와 사회가 1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말 1년 동안 윤 대통령께서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결국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로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러겠죠.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념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 지지라는 거, 국정 운영의 평가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그 의사의 또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내 신념대로 간다. 나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그런 개인의 소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국민의 마음과 좀 동떨어진 그런 행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권 1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은 있겠지만 그 신념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가져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서를 무시한 그런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좀 기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저는 1년 이번에 아까 자화자찬 평가를 안 한다고 했지만 그런 자화자찬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안에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말 겸허하게 해보시고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국민 그리고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1년 동안 너무 강력한 법치주의 때문에 좀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법치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없죠. 법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갖다 지키는 거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법치가 안 됐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해서 신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신념은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신념은 탈원전 같은 사실 국익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신념에 개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로지 국익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이 국익에 따른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약간의 충돌점이 없지 않아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에. 그다음 미국에 가서 마치 퍼주고 왔다라는 식인데 그것은
이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들, 그런 정보를 많이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야당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평가에 따라서 국민이 좀 움직여 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런 야당도 국익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약간의 정치적, 정략 이런 걸 떠나서 국익 우선주의적 정치를 보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미 회담 이후에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윤 대통령이 또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쓴소리를 다시 한번 날린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은 이제 작년부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문제 해결에 함께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는 또 뭐 같이 동맹에서 좀 제외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하든 말든 뭐 대통령께서 마회의할 것 같고요. 이번에 한미가 핵 관련해서도 확장 어제도 확인했지만 다가오는 이제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일의 그런 강한 동맹 체제, 대북 체제 이게 강화될수록 결국은 북중러와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고요.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이게 국익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익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요. 국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안보,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선택이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이와 또 대립선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직선적인 발언이 외교적에는 도움이 안 된다. 즉 외교적 고위 관계자나 아니면 다른 쪽 고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말을 대통령이 너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말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걸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 시에는 동참을 했는데 추가 제재는 동참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결의된 제재를 또 준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거죠.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했던 입장에 따르면. 그런데 중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중러를 통해서 이렇게 비핵화를 추동시켜야 된다라고 최근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와 그다음에 한일 간에 밀착을 했기 때문에 북중러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북중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와 한일과 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지 이걸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런 약간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7일부터 이제 방한을 하죠.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뭐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 여러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12년 만에 한일 사이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거는 그래도 좀 평가해 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진전이 있는 거, 뭐 그거 자체로만 뭐 형식적인 면만을 보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면서 뭔가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뭐 일본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는 건 좋지만 이게 어떤 한국의 의지나 국익을 위한 것보다는 뭔가 한미일 삼각구도 안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좀 희생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약간 답방 형식으로 왔을 때 과연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로 했던 총리는 돌을 걸림돌을 치웠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가 틀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국민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방한했을 때 좀 뭔가 전향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뭐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지속적인 한일 관계 개선 유지 차원에서 보면 국민 정서를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일 간에 크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은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희생하는 게 없어요. 그건 당연히 윈윈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공급망에 한미일 이렇게 공급망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일 간에도 경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공급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떤 메리트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일본이 먼저 들어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의 경쟁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이거 덮어놓고 비판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야당에서도 조금 더 대통령을 도와서 오히려 한일 관계 경제적인 경쟁 관계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늘 부분 파업을 합니다. 이 오후 시간대 일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오는 17일에는 의료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간호법 반대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의사협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가를 내서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2차 연가 투쟁 땐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고 17일엔 전공의 등 회원 400만 명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을 넘어서는 의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복지부는 휴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소 진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두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 면담에 실패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백한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돈봉투 살포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돈봉투를 직접 뿌린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자신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혐의가 없지만 조사는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모습을 연출해 향후 구속영장 기각을 노린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대상인 송 전 대표가 정치인 특권으로 억지 출석해서 하고 싶은 해명을 공개적으로 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일방적인 검찰 출석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는 1층에서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출석을 강행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딱 그 시간에 중앙지검 앞에 있어가지고 소란에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요. 과연 왜 했을까? 거기에 봤더니만 파란 옷을 입은 분들이 송영길을 굉장히 연호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 맥락과 법적 맥락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본인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까지 왔고 한국까지 왔었는데도 검찰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출두했지 않느냐.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칠 필요성 자체가 없고, 나아가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직접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주 의뢰가 없다는 점에서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 이런 그 어떤 포석을 깔고 지금 출석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보도를 보면은 그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찾아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검찰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굳이 갔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부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키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어제 이제 입장 발표에서 주변 사람 대신에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는 말, 결국은 말씀해 주셨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노린 포석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수사 자체에 대한 어떤 본인의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최초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수사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을 매개로 한 9,400만 원 정도에 대한 어떤 수수 돈 봉투 문제였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즈음해서 그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시의 수행 비서라든가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이 정치인 송영길 이전에 인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받는 상황이 괴로운 것도 분명하고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차라리 해라라는 걸 지금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검찰의 수사는 9,400만 원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어떤 돈 봉투 조성이나 살포가 있었다고 보고, 그 중심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있었다고 보는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분명한 입장, 이 부분을 나를 구속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본인을 구속하라고 하면서 이 가장 핵심 의혹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일이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른바 586의 소영웅주의로서 내가 정치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네. 호소를 위해서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가장 핵심 부분을 찔렀습니다. 뭐냐면은 돈 봉투 받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안 적이 있느냐 했는데 결국 수사가 부당하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핵심적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결국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는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독려했는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한 6장 정도 읽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핵심은 알맹이는 전혀 빠졌던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는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수사가 진행돼 봐야지 알겠지만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발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연구소,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연구소에서 압수수색 이전에 컴퓨터가 포맷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캠프 관계자를 송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만났다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 제출한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상 주요 정치인 관련된 수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은 아마 그 방향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대폰을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 뭐 다 지우고 제출을 한 거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아니 이게 뭐 검찰에 협조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완전 깡통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송영길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아니 1, 2년 만에 계속 바꾸지 않느냐. 근데 그 1, 2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프랑스 현지에서 썼던 휴대폰은 언제 바꿨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휴대폰을 수사받기 전에 바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예전부터 쓰던 폰을 이번에 수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시점에서 휴대폰을 바꾼지가 상당히 그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송영길 대표가 임의로 검찰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휴대폰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원이 미뤄 짐작컨대 송영길 대표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장을 제시하고 요청을 하니까 제출을 했는데 그 영장을 어떤 그 휴대폰을 열어봤더니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증거 인멸했다라는 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의 어떤 그 지운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런 부분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지금 관련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지금 다 지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점은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휴대폰을 본인이 지웠으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지 않는 증거인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 범죄 은닉권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들로 할 수 있듯이 자기가 직접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 직접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누군가를 시켜서 저거 없애줘. 마치 유동규 씨나 뭐 관련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휴대폰을 버리게 했다든가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보면은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인이 직접 없애는 것은 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일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증 확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 이제 곧바로 주요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겠지요. 아직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특히 이 본류라고 봤던 9,400만 원 관련된 수사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주로 이제 송영길 대표 관련 주변 인사들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돈 조성이라든가 실제 배포되고 수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대해서 이제 그 대상까지 그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의 관건은 실제 이제 관련된 의심스러운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의원들이나 뭐 대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느냐가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2008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한나라당 전당대회 사건에서도 결국에 1억 몇천만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이 있었지만 300만 원밖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때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실제 수수했다는 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그분을 입증하지 못해서 이제 실제 300만 원밖에 기소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그 부분을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게 9,400만 원이든 지금 검찰이 더 의심만 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든 간에 이 돈이 실제 이 당대표 선거에 선거인들한테 전달이 됐느냐, 전달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의 한 산간 마을에서 동물 학대를 일삼던 반려견 번식장 운영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업자가 반려견에게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강제 교배를 시켜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창 안에 강아지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품종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북 진안의 한 산간 마을에서 미니비숑 70여 마리를 키우는 사육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등은 7년 전부터 불법 번식을 시킨다는 제보에 따라 어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이 조그만 아이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펫샵 또는 경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현장에서는 강제 인공수정에 쓰이는 도구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억지로 강제 교배를 일으켜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는 애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굶거나 병든 미니비숑 사체를 불법 화장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한 마리에 1,000만 원까지 나가는 미니 비숑을 키우는 이 번식장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불법 영업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 미쳤다고 누가 그래요? 지자체는 해당 번식장에 영업 중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테러 혐의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투옥됐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수장이 86일간의 옥중 단식 끝에 숨지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에 로켓 3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도 교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가자 지구에 모여듭니다. 이스라엘에 붙잡혔다 숨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장 카데르 아드난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نقول بشكل واضح أننا لن نعدم الوسيلة و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وكل ثوارنا في كل مكان سيثأرون لهذه الدماء الزكية. 아드난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5일 붙잡혔습니다. 투옥 직후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86일간의 단식 끝에 현지 시간 2일 오전 의식을 잃은 채 교도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드난이 숨지자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발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وعلى وجه التحديد هذه الجريمة التي استشهد جراءها الشيخ المجاهد البطل خضر عدنان. 포탄은 이스라엘 남부 공터에 떨어지면서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군은 추가 교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교도통신등은 후다시코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해 독도 방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2주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하는 등 인상폭을 놓고 노사의 극명한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회의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진 겁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산한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박준식 위원장의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인상되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보다 24.7% 높은 12,000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 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제 회의는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여기서 이제 380원만 오르면 10,000원이 되잖아요. 자,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게 1988년이에요. 예. 노사 합의로 타결한 게 8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중재위원, 공익위원들이 했는데 단일안을 내놓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공식. 왜냐하면 그분들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 성장률 플러스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네. 빼기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그럼 올해 성장률이 1.6%예요. 예.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한 3.5%. 예. 그럼 5%가 넘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이 0.36%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중재위원들이 하게 되면 인상률은 4.74%가 됩니다. 그럼 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12,000원인데 예. 그건 좀 과도하고 근데 이제 만 원을 넘으려면 이제 지금 뭐 3.79%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걸 웃돌게 되면 한 1,074원 정도가 아마 계산식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영계에서는 매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고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자,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올해 9,620원에서 24.7%를 인상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에요. 예. 근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 휴수당 하루 유급 휴가를 더 줍니다. 예. 그러면 주당 시간당 이제 14,400원 정도 꼴로 월급 기준 2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들은 얼마나 벌어갈까요? 2021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이 233만 원이에요. 알바생한테 250만 원을 줘야 하고 사장님은 정작 233만 원을 받아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한계 상황이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알바생을 채용해가지고는 경영이 안 돼.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지난 5년 동안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건비 때문에 종업원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게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무임으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제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나 올랐고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봐도 뭐 24년 동안 예. 소비자 물가가 이제 1.79배 오를 동안 최저임금은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6.3배나 올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지난 정부 때 갑자기 오른 50%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역시 우리들의 삼촌이고 이제 이웃이고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이 자영업자들도 다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을과 을의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통계를 좀 보자. 1999년부터 24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1.79배, 한 1.8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경우는 1999년 당시에 2,700원. 근데 요즘은 6,500원대, 7,000원에 육박하고 예. 있죠. 여기다가 치킨 한 마리 10,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 원 넘어가고 있죠. 예. 여기다가 소주나 중형 자동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9년에 얼마였느냐? 1,5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9,600원입니다. 무려 6.3배가 치솟았는데 이 24년간의 상승률을 주요 국가 따져봐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점 같은 데는 아마 서빙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을과 을의 대결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가 입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100이에요. 100이면 보통 이제 건물주한테 예. 임대료로 40%가 나갑니다. 여기에다가 본사, 이른바 이제 재료비 명목으로 40%가 나가고요. 나머지 20%를 가지고 사장님과 근로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대료하고 본사 몫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미 지난해 빚을 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1,000조 원의 그 내역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차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계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낸
이른바 다중 채무자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문을 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저임금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범법자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네. 것 중 하나가 이게 힘든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최저임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좀 줄여주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뭐 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좀 높여주고 이게 좀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돼서 첫 해만 네.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좀 했어요. 1군, 2군으로 나서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동결 내진 삭감 주장하고 있지만 예. 가장 큰 관심사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앞서 이제 제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근로자의 13%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어디? 음식업, 숙박업이에요. 여기는 30%가 넘어요. 10가게 가운데 3가게는 정말로 최저임금 준수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계가 이제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업종은 누가 가겠느냐. 낙인 효과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러면 뭐 이 업종별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건데 그러나 현 정부는 좀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졌어요. 부결됐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이것도 안건으로 놓으려고 할 겁니다. 네, 2차 전원회의 오는 25일에 열리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데들이 있어요. 스웨덴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 비정규직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네덜란드예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만큼 불행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이걸 을과 을의 대결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복지로 간격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최저임금 대비 중위소득과 좀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높아요. 최저임금의 취지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단순히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도가 있어요. 저소득 근로자들 돕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정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년 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좀 메꾸는데 복지가 좀 일익을 좀 담당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신사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만 돈을 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9년 만에 단통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5만 5천 원에 출시된 갤럭시 S23. 10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50만 원, 통신사 추가 지원금 15%를 받아도 기기값은 58만 원입니다. 이게 살 수 있는 가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워서 바로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입 종류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위 단통법 영향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통신료는 올리면서 보조금 경쟁을 안 해 소비자 부담은 되레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게에서 지출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금액은 2021년에 비해 6.9% 늘었는데 KT, SKT, LGU+ 등 통신 3사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정부가 단통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곽희정 통부는 공시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상은 좀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막아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 마련된 단통법.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면서 시행 9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국의 교복을 입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대규모 축제 서울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축제인데요.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식으로 꾸며진 교실에서 교복을 입어본 외국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서울 페스타의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컬처 스퀘어인데요. 어제는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왕자나 공주의 태실을 성주까지 운반했던 행차의 재현 행사도 열렸습니다. 서울 페스타는 코로나 이후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소비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매년 5월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네,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문화체험 말고도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한강, 잠실 등 서울 곳곳에서 서울 페스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드론 라이트 쇼의 한 장면인데요. 500여 대의 드론이 한강의 밤하늘에 다양한 문구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문화 중 하나죠. K-팝 공연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에는 코엑스 광장에서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무료 공연이 3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축제의 취지처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오후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비와 함께 하겠는데요.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